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탐구시간. 알고 계셨어요? 가축질병을 막아내서 가축들이 활짝 웃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탁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바로 대한민국 축산업을 책임지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입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는 1개의 본부와 본부 소속의 9개의 도본부를 두고 41개의 사무소와 3개의 검역사무소를 구성하여 약 1,3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빈틈없이 축산업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알아볼까요? 가축방역 사업, 농가소득은 업, 질병은 다음. 가축 방역 사업은 바로 소, 닭,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의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방역 실태 점검, 전화 예찰 등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질병 시료 채취 및 가축 방역사가 농가에 방문하여 농장 방역 실태 점검과 함께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홍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질병 신고에서 판정 기간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통제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 예찰센터에서 정기적인 전화 예찰도 실시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도 해나갑니다. 축산물 위생. 사육, 도축, 가공 등으로 구분되는 육류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과정, 특히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 과정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도축 검사원을 통해 내장, 지육 및 각종 림프절의 이상 등을 검사하여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안전하게 차단해주죠.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해외 여러 나라의 축산물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관리 수의사의 검역, 검사 기능 강화로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위해 축산물을 사전 차단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교육 홍보. 함께 높여가는 축산업 지식.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교육을 실시하여 소독 및 방제 활동의 전문성이 대폭 향상시키고 양축농가 순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시켜가고 있답니다. 농장정보 현행화. 이젠 관리 대응도 스마트하게. 축산농장 DB를 체계적으로 소집 관리하여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찰과 전문적인 위생 관리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K 가축 방역의 모든 것. 가축 위생 방역 지원본부로 인해 오늘도 대한민국 가축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 정책 방향 교육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황정훈 주무관입니다. 축산환경 분야가 여태까지의 축산 이런 관련된 정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축산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열심히 축산물을 생산을 하면 되었지만은 이제는 시대적인 요구가 축산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축산 악취 저감과 가축 분유 처리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이 여러분의 축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의 현황과 환경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금 눈부신 성장 끝에 20년 기준 총 20.4조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도 2010년에 38.7kg에서 20년에 52.5kg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이제 쌀보다 오히려 육류를 더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육류로 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축분뇨의 발생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5,070만 톤으로 과거에 비하면 약 1,000만 톤 가량이 늘어나고 있고, 사육두수의 증가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분뇨 발생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행한 결과 가축분뇨의 약 52%는 자가처리, 그리고 약 48%는 위탁처리를 통해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축산 악취 민원은 약 14,000건으로 이는 전체 악취 민원의 약 35%를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축산 악취 민원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최근 단일 산업 중으로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통해서 이제 축산 악취 민원이 이제 농촌에서 당연하게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질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서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년 기준 약 9,700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분뇨 발생량과 사육두수 발생량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비중에서 농업 분야가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의 약 50%의 온실가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단일 산업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농촌의 도시화 등 농경지 면적 감소로 인해서 가축분뇨의 살포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대부분 퇴비 또는 액비화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이러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농경지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고도 아시겠지만은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지만 경지 면적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뿌릴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지금보다 농경지 면적이 약 11%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가축분뇨를 기존의 퇴비와 액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처리 방식으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하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룰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축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약 60% 정도는 축산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업의 악취라던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 그리고 탄소를 배출이 줄어드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2030년까지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고요. 축산 분야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27.5%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첨단 기술에 기반한 지역 단위 축산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2년 축산환경 시스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 분뇨 처리 여건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 개선 계획, 그리고 각 지자체, 시도와 시군구별 축산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의 다각화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축분뇨의 퇴비화 그리고 액비화의 처리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경지가 부족하면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그리고 정화처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바이오차 그리고 고체연료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이오가스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스만 생산하는 것이 아닌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 공동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공동 자원화 시설과 농가 단위 정화 처리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의 탄소 고정 물질로 인정되는 물질로서 농식품부는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의 개발 그리고 시범 생산을 추진하여 바이오차의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도적으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각 부처와 연기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정말로 가축분 고체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생산을 통한 분뇨 발생량 감축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뇨 발생량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잉여 영양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도로 투입된 영양분은 곧 가축 분뇨의 발생량 증가로 이어지고 또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적정한 사양 프로그램 그리고 사료의 기준을 마련해서 사료를 적게 투입해도 축산물의 생산 품질은 유지하고 또한 분뇨 발생량은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등 정밀 사양 관리를 통한 이러한 영양소의 과잉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탄소 사양 관리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 저메탄 사료 기준을 마련을 하였고, 저메탄 사료 관련 고시가 개정이 되는 대로 24년 내 제품 생산 예정입니다. 저메탄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우나 이제 젖소 등 소를 키울 때 소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줄여주는 메탄 저감제 등이 첨가된 사료 등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한우와 그리고 젖소 등 이제 추구 분야에서는 저메탄 사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저메탄 사료 관련 고시를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4년 내에 제품 생산 예정입니다. 저메탄 사료라는 것은 이제 소나 젖소에서 자연스럽게 장내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발생량을 줄여주는 메탄 저감제 등을 일컫는 것이고요. 이를 위한 연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 분야에서는 저단백 사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단백이 약 1% 줄어들 시 분뇨 내 질소 함량 그리고 악취의 주 성분인 암모니아 함량 그리고 온실가스 함량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적정하게 첨가된 적정 단백질 사료와 저단백질 사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밀 사양 관리를 통한 사육기간 단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축 생산성 MSY 등을 높여서 가축 분뇨의 발생량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량 또한 줄여나갈 계획이고, 대표적으로 소의 경우 약 30개월 정도 사육하는 것을 약 20개월 내외로 키우는 것으로 이제 저탄소 축산물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양동과 양계 같은 경우에는 축종별 이제 정밀 사양 관리,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정밀 사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저감형 축산물 생산자의 경우에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저탄소 축산물로의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이제 인증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이제 가축 분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식품부 그리고 지자체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2년 실시한 축산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경축순환 그리고 분뇨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 시군구별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경기도 A시 같은 경우는 분뇨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살포지가 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만큼 분뇨의 처리 방안을 기존의 퇴액비화에서 다른 방안, 바이오차라든지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던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 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 등에 관한 지원도 이러한 시군구별 축산환경 개선 실행 계획에 따른 연계성 등을 주로 평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분뇨의 신재생 에너지화입니다. 가축분뇨를 메탄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바이오차, 고체연료, 나아가서는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의 바이오가스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약 88개의 퇴액비화를 하고 있던 공동자원화 시설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연계해서 설치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시설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그리고 펠리테비아 시설 등을 꾸준하게 지원을 하여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우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실성에너지라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인근 시설 농가에 공급을 하여 온실 난방 비용을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냄새 등으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정말 농촌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민 상생 우수 사례의 확산을 통해서 공동 자원화 시설의 바이오가스화,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 분뇨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처에 농가들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원료가 수급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고도화된 가축분뇨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에 관한 지원을 농식품부, 국비사업 그리고 지방비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라는 것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기존의 퇴비 대비해서 온실가스가 적고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발생 또한 적으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서 기대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이오차라는 것은 이제 가축 분뇨로 만든 숯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축 분을 약 350도 이상의 고열에서 처리를 해서 온실가스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온실가스는 약 100년 이상 토양에 저장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농촌 탄소 중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의 확대를 통해서 일단 퇴비로 생산되는 것보다 농경지에 투입되는 가축분뇨율의 바이오차의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생산 과정에서 퇴비 대비해서 악취 발생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실가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축산 분야 환경 부담에도 굉장히 저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마지막으로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 30일 후숙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바이오차의 처리 기간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퇴비장 내 적체 등을 통한 악취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 문제도 굉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발생량 중 약 450만 톤을 바이오차로 전환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 기반 조성과 이용 기반 확대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활용 또한 확대합니다. 제철소 그리고 시설 온실 등에서 고체연료를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분 고체연료를 연료용 유연탄 대비 사용한다면 가격 경쟁력 또한 굉장히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른 고체연료의 제철소 이용 실증 실험 그리고 시설 온실에서의 고체연료 이용 실증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고체 연료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라던가 그다음에 이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축순환 확대를 위해서 액비 이용처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액비는 이제 벼나 사료 작물 등의 밑거름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시기 또한 한정이 되고 액비를 뿌릴 때 너무 과다하게 뿌린다던가 아니면은 적절하게 생산이 되지 않은 미부숙 액비를 살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액비의 부유물질들을 제거한 여과 액비 등에 이제 집중을 하였습니다. 액비의 부유물질을 제거한 여과 액비를 이제 시설, 온실, 과수원, 골프장 등에 뿌려서 연중으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농진청 등과 꾸준히 협력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을 작년에 삭제하여 먼저 법적으로 가축분뇨의 여과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였고 이제 가축분뇨 퇴액비의 웃거름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위 처방서를 개선을 하여 웃거름을 통한 액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보령, 그리고 철원, 횡성 등의 지자체에서는 자원환 시설과 연계한 액비의 관수 살포를 통해서 농가의 이용이 굉장히 확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액비를 사용한 시설 농가에서는 기존의 화학 비료 사용 대비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비료 사용량이 약 75.2% 절감하면서 약 10아르당 약 40만 원 정도의 이런 생산비 절감 효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액비의 토양 개선 효과를 통해 작물의 이제 비타민 함량이라든가 식이섬유 함량 등의 작물 품질의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퇴액비의 사용이 여태까지 굉장히 경종농가에서는 퇴액비를 사용했을 때 많이 발생했던 문제점들, 가스라던가 냄새라던가 했던 문제점들 때문에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종농가 대상 교육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퇴액비가 여러 가지 적정하게 사용되었을 시 농장의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사용한 농가의 약 85.2%는 액비 사용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러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그리고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서의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생산이 또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조사 결과 축산 농가에서의 악취 발생 주요 원인은 대표적으로 양돈 농가의 경우 이제 축산의 분뇨 관리 그리고 처리에 대한 미흡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돈 슬러리 피트의 분뇨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였죠. 최근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고 가축 분뇨의 이동이 중지가 되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동 중지가 되는 약 5일 동안의 기간 동안 분뇨를 반출할 곳이 기존에 너무 적체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5일 동안도 버티지 못하고 분뇨가 정말 그 슬러리 피트를 넘어서 돼지가 사육하는 곳까지 넘쳐 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돈 슬러리 피트의 내부의 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퇴비사 관리 및 그다음에 퇴비사 내 분뇨의 처리가 굉장히 미흡한 것도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퇴비의 이제 농경지의 무단 야적, 미우숙된 퇴비의 살포 등이 주요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축산법이 개정이 되었고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법의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돈 농가의 경우 악취 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한 축산업 허가자 준수 사항을 강화하여 슬러리 피트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퇴비사 내의 분뇨 관리에 대한 사항을 준수 사항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퇴비사의 퇴비를 그냥 분뇨 고액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농가의 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사 내에서 그냥 존치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가 적정하게 부속이 되도록 수분 조절제를 섞어서 함수율을 유지를 하고 또한 교반 등의 과정을 통해서 퇴비가 적정하게 부속되어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많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부에서는 이 집중관리 지역의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정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개선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악취라는 것이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갈등 개선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집중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축산 환경 전문가 그리고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운영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에 축산업에 대해서 몰랐던 지역 주민은 이게 이렇게 축산업이 이렇게 하고 있고 축산 농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본인이 필요한 나는 이런 시간에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 라는 것에 정확하게 말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정한 개선 대책을 또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 또한 저희가 실제로 이 지역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괜히 뭔가 안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 또한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통을 실천한 일부 지역에서는 악취 민원이 약 5천 건에서 저희 22년 토탈 약 2천 건으로, 사실 2천 건도 아직은 많습니다만 약 50% 이상 감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경축순환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되어 이런 협의체를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같이 연결이 되어 경종농가에서는 퇴액비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효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탄소 중립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축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 등 최근 첨단 기술들을 향해서 사육 단계별로 적정량의 사료 투입, 적정 환기량 조절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 축산 단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공동 자원화 시설, 그리고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및 분뇨 처리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 예를 들어서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급이, 그리고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활동 실현을 하였을 시 이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측정하여 저탄소 축산물로 인증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먼저 한우 농가에 대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를 시범 선정을 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인증 범위를 양동과 양계로 확대하여 이제 전체적인 축산 농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축산업 경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돈 분야 동물복지 교육을 맡은 한별팜텍 박성원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물복지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 시작했는가가 중요한데요. 17세기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동물은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통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구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세기 정도 지나서 18세기의 칸트는요, 동물은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이성이 없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성이 없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만 않는다면 동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964년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요, 동물기계, 애니멀 머신이라는 걸 1964년도에 이제 작품으로 해서 글을 쓰는데요. 그 책에서 동물은 사람처럼 고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불안,
두려움, 좌절, 기쁨도 느끼는 존재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동물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이나 아니면 기타 책을 봐도요,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 복지하고 동물 권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동물 행동학이나 동물 복지 관련된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요. 동물 복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동물에게 주는 고통하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되 우리가 가축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심리적 행복, 그 다음에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는 해주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두려움 없고 그렇게 잘 큰 동물을 우리가 먹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동물 복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동물권이라는 거는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 이런 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동물의 가죽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동물원이라든가 수족관 등에서 우리가 동물을 보는 것도 안 된다. 실험 동물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도 우리 사람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동물 이용 자체를 못하게, 인간이 동물 자체를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근간에는 비건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죠. 완전한 채식주의가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하고 동물 권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복지에서 얘기하는 동물의 5대 자유,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걸 텐데요. 5대 자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가축, 우리가 사육하는 돼지가 아무 때나 물하고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 농장에선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안락한 보금자리, 그 다음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관리자가 늘 살펴서 아픈 동물이 있으면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뭐 우리가 어떤 뭐 번개가 친다던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동물이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그 다음에 해당 동물이 적합한 시설, 뭐 놀라지 않게 한다던가. 그래서 농장에 가보면 사람은 돼지를 볼 수 있지만 돼지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유리창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이 가축이 무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예를 들면은 돼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굴토성이라고 해서 땅을 파는 습성이라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돼지는 상당히 생각보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난감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같은 돈군을 괴롭히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동물의 5대 자유는 크게 배고픔과 갈증, 그 다음에 영양 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정상적인 행동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동물의 5대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동물 복지 규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요, 임신하고 분만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임신 분만일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임신사하고 분만사를 우리가 동물복지 규정에 맞도록 사육을 하게 되면요, 저절로 그 사육 공간 면적 대비로 키울 수 있는 모돈의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돈 육성 비육 구간에서의 사육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동물복지라고 하는 거,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가장 어렵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오게 되는 부분은 임신사하고 분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임신사,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최근에 정부가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동물복지분만사보다 더 빨리 적용해야 되고 적용하게 될,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게 될 게 아마 동물복지 임신사일 겁니다. 보시면은 뭐 후보동 같은 경우 최소 휴식 공간 면적하고 최소 소요 면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돼지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미 지금 제도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가끔 보시다 보면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임신동 같은 경우 2.6이라는 숫자도 있고 3.0이라는 숫자도 있고 3.5라는 숫자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뭘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길 텐데요. 보시면은 깔집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 있고 배설물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대신에 깔집을 계속 보충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마리가 최소 소요 면적인 3.0m 제곱이 3.5m 제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분변을 청소해 주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단, 온도, 습도, 환기, 암모니아 농도가 자동 제어될 때는 임신돈의 경우 최소 소요 면적을 2.6제곱미터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장에서 최소 소요 면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환기, 암모니아 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되어야만 2.6제곱미터로 가능하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이 되는 최소 소요 면적, 임신사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이 사진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밑에 그 슬러리가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그 분변이 이렇게 빠지는 구멍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농장에서 그 기존에 있던 자리가 지금 이 최소 소요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벗어나게 됩니다. 분변이 빠지는 자리를 넘어서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분변이 빠지지 못하고 바닥에 흥건하게 남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똥이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동물복지에는 저해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키우는 뭐 2.3m에 0.66m 그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벗어나기 때문에 임신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모돈의 두수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진으로 제공해 드린 거는 뭐냐면 ESF라는 거, 그 다음에 FAS라는 거, 그 다음에 반스톤인데요. ESF 같은 경우는 Electric Sow Feeding이라는 거의 약자고, 한 마리씩 들어가서 차례대로 먹는 건데, 이제 RFID라고 태그로 이용해서 얘가 어떤 애인지, 밥을 먹은 애인지 안 먹은 애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료량이 그만큼씩 떨어지게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FAS 같은 경우는 프리 액세스 스토리라고 해서 돼지가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스톨의 형태입니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FAS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ESF 같은 경우는 힘이 강한 돼지들이 앞을 지키면서 다른 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윤리적인가? 과연 이게 동물 복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FA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가 나오긴 나올 수 있는데요. 닭이보다 이게 돼지는 서열 동물이다 보니까 서열이 높은 돼지가 서열이 낮은 돼지가 나오면은 가서 해코지를 합니다. ESF하고 FAS 같은 경우 둘 다 모돈이 임신 중에 다른 모돈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유산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반스톨, 맨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반스톨 같은 경우는 군사사육을 하되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급이기가 모돈별로 다 따로따로 하나씩 있고요. 모돈이 접근해서 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하시기 쉬운 거,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프리 액세스 스톨, FAS 하고요. 그 다음에 반스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SF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적용하셨다가 실패하시는 사례가 많고, 저 한 대로 커버할 수 있는 두수가 약 40두 정도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FAS나 반스톨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임신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공간이, 그걸 한번 제가 도식화해 본 거거든요. 그 다음 그림은 보시면은 돼지 한 마리가 누웠을 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2.3m의 세로 길이에 가로 폭은 0.66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FAS 스토어, 그러니까 프리 액세스 스토어를 사용하게 되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2.5m 정도의 공간을 모돈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폭은 0.66으로 똑같다고 해도 그 프리 스토어이 열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 3m 정도 뒤에 공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모돈이 기존 스토어에 있는 모돈이 한 마리 이상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복도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만큼 여러분들이 돼지를 사육하실 수 있는 두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다시 그림을 보시면 반스톨 같은 경우에서 되게 모돈들이 평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열이 높은 애들이 서열이 낮은 애들을 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스톨, FAS, ESF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돼지, 모돈, 특히 모돈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동물 복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보시면은 되게 평안해 보이는 깔집을 사용한 군사사육. 저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저희 그 고객하고 같이 갔던 덴마크 농장인데요. 보면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로운 걸 원하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서열이 높은 돼지가 서열이 낮은 돼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도 이런 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동물복지 분만사인데요. 동물복지 분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요, 분만실은 모돈이 편한 자세로 몸을 완전히 뻗어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그 길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한쪽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그 스톨의 모습이죠. 뭐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금해서 키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분만 틀 자체는 모돈이 자돈,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5일 이내의 자돈을 보통은 이렇게 압사시켜서 죽일 압사가 뭔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눌려서 엄마 돼지한테 몸에 깔려서 죽는 게 이제 압사인데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걸 보호하는 장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동물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차가운 쇠 틀에 돼지를 가둬서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게 보기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특히 유럽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만 틀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서 표준화된 모델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엄마 돼지가 누워 있고 이제 자돈들이 거기서 젖을 빠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분만 5일 이후에 열어주라는 겁니다. 왜? 분만 5일이 돼서 젖을 충분히 먹은 자돈은 엄마 돼지가 저 공간에서 누웠을 때 피할 수 있지만 5일 이전에 아직 충분하게 젖도 못 먹고 몸 움직임이 둔한 자돈은 모돈을 풀어줘도 당연히 깔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상에서도 일어나요. 멧돼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5일 이후에는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분만틀 예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만 해놨는데 이 폭은요. 가로 세로 폭이 2.4m에 2.4m로 돼 있고 분만틀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열리는 형태로 되게 되면은 모돈이 한쪽 방향으로 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만틀의 예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만틀보다는 분명히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 분뇨가 빠지지 않는 문제에 여러분이 다시 그 문제를 만나시게 되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슬러리 공사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적용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올스라스로 되어 있으면 차라리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뇨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물복지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돈의 사육두수 감소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돈의 사육두수 감소라는 것은 매출액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소할까? 한번 저희가 예전에 그 매뉴얼 작업을 할 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같은 이유두수죠. 같은 이유두수를 가진다고 할 때 모돈 대비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면적이 줄어들 것인가?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은 추정 필요 사육 면적이 관행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관행이고 동물복지로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되게 충격적인 부분인데 약 20% 정도의 모돈을 여러분이 사육두수를 감소시키셔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돈이 20% 감소됐으니까 자돈사하고 육성사는 그만큼 공간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복지를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자돈 육성 비육 구간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신 분만사에선 분명하게 사육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엄마가 없는데 갑자기 돼지가 더 많이 출하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농장의 매출액이 20%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보다 매출액이 늘어나도 모자른 마당에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상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PSY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보면 PSY는 한 21.6도 정도? 그다음에 MSY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돼지는 엄마 돼지당 18.3도인데요. 여기서 엄마 돼지 숫자가 감소해 버리니까는 매출액이 감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주 현실적인 동물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장이 곧 맞닥뜨리게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두 번째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세요? 대부분의 주부들은 암돼지 1등급 그 다음에 본인이 보시기에 지방이 좀 적은 거 위주로 구입을 하세요. 그 소비자 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보면요. 우리가 동물복지를 적용한 돼지를 과연 얼마만큼 추가 금액을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요. 상당히 인색한 가격이 나와요. 우리는 매출액이 20%가 감소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20%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거를 감당하고 먹을 소비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동물복지를 왜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럽은 얘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상호주의를 위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동물복지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진입장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동물에 대한 배려, 동물에 대한 고통 경감 이런 것도 있을 거긴 합니다. 자기 십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하지만 그 밑에 기저에는 상호주의. 너네는 동물복지 안 하면 우리한테 수출하지 마. 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규제가 하나 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동물복지 지정 운송 차량으로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장 근처에 만약에 동물복지 도축장이 없으면 여러분이 동물복지를 해도 동물복지가 아닌 겁니다. 그 마크를 받으려면 운송 차량도 동물복지 인증 받아야 되고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도 여러분 농장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물복지 도축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400km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농장이 그 도축장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운송비는 증가하고요. 운송비 증가 더하기 뭐가 되죠?
가는 동안에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도 빠져요. 그럼 그게 과연 동물 복지일까? 아까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없애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세 번째는요, 규정 사이의 충돌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서는 재밌는 게 스톨에 사육할 수 있는 기간을 인공 수정 후부터 4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축산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요,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인데요.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배한 날, 똑같아요. 교배한 날로부터 6주까지 스톨 사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두 규정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그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지금 현재 스톨 사육, 임신도 내 스톨 사육을 교배한 날로부터 6주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걸 표준화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농장에서 동물복지를 적용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있는 교배한 날짜로부터 6주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표준화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복지 양돈 농장을 여러분 농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오늘 교육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란계 육성기 관리 교육을 맡은 한국양계 심종보 수의사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산란기 육성기 관리인데요. 그 육성기 관리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농장, 여러 개군들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요. 그 자료들 간의 관계, 어떤 변수 간의 차이, 예를 들면 육성개군과 그리고 산란기간의 성적과의 관계를 본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표준과의 비교, 그리고 특정 대상 농장 또는 개군 내 어떤 그 차이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도 자료는 수집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81개 농장 538개의 개군들을 가지고 분석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양 관리에 대한 부분, 육성기 관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입식 일수당 70주령 hen 하우스 숫자 최하 288개에서 최고 326개로 나옵니다. 저 hen 하우스 숫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길 텐데요. hen 하우스 숫자는 지금까지 생산된 총 계란 수를 121령 성게사에 이식된 그 닭의 숫자로 나누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hen 하우스가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빠른 시산을 유도했다. 그 다음에 높은 산란율을 유지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식 5만 수 기준으로 계란 5개의 가치가 올해 5월 달 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5개를 더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중량별 계란의 납품 단가를 약 17원씩 더 받는 효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2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5만 수 기준으로 백신과 접종 비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산란 초생출을 도태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5만 6천 수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사양가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성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건 여러분들께서 산란계 병아리를 받으시게 되면 받으시는 사양관리 기록부에 꼭 지켜야 할 점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하나의 품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가장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는 하일라인 브라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1번에서 9번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이제 육추전 계산의 고압 열탕 세척 및 소독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농장의 그 계사 소독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4급 암모늄 1차 소독에, 그리고 두 번째 소독에 글루타알데히드, 그리고 3차 소독에 포르말린 혼증,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소독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독제를 시기에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적시고 흠뻑 젖은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소독 단계에서는 물을 이용한 소독에서 충분히 소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훈증 또는 연막의 소독 방법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제 병아리를 받은 다음부터 이제 말씀인데요. 두 번째 내용 제가 읽어보면 처음 3일령까지 육추 온도 35도 이상 유지, 그리고 4일령부터 매일 0.5도씩 하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주간은 병아리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직후에는 저렇게 높은 온도를,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동절기의 경우는 입추 전에 적어도 12시간 또는 24시간 전에 미리 계사를 데워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병아리가 입식이 되고 나서 3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병아리들이 들어가는 그 입추 작업에 의해서 계사 온도가 떨어지고 그 온도가 다시 35도로 회복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종종 관찰하거든요. 입추 전에 먼저 계사 내부의 케이지라든지 이런 철 구조물들이 다 같이 데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1주간 70% 내외의 습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도는 그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의미고요.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민감하게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을 뿌려준다든지 또는 별도의 습도 관리 장치를 통해서 계사의 습도를 저렇게 70% 내외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온도만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온도면 사실 온도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사 안에 병아리들의 행동을 관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령 이후부터는 온도를 서서히 낮추게 되는데, 어떤 정도로 낮추느냐, 일단 기준은 5에서 7주령까지 21도 정도를 목표로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를 빠르게 낮추시는 이유는 이제 식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7주령 21도를 보시고, 그렇게 보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3일령 이후부터 대략 0.2도에서 0.4도씩 매일 낮추는 형태가 되시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고요. 비록 온도 숫자에 따라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사 안에 병아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온도를 낮추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병아리들이 저렇게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있는지, 또는 아주 극심하게 온도가 높을 경우는 이런 행동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병아리들이 케이지에 붙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워서 차가운 벽에 이렇게 몸을 대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이런 경우를 보시고 온도가 높구나, 낮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점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 제가 읽어보면 처음 3일령까지 니플의 점등 불빛이 비치도록 밝은 점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아리들이 처음에 계사에 도착해서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바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니플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사를 최대한 밝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방울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런 병아리들이 물방울을 보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주령까지는 30에서 50룩스로 최대로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제가 띄워놓은 화면은 이제 사고 사례인데요. 입추 직후에 조도를 너무 낮게 유지한 경우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폐사 숫자를 적어 놓으신 건데 빨간색이 1령이고 그 옆에 숫자가 폐사인데 보시면 510부터 폐사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0까지 511수, 약 5만 수개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약 1% 정도의 폐사가 발생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폐사로까지 이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밝기 하나만 가지고 물을 못 먹는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 저 사례의 경우는 니플 높이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수를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밝기를 밝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기를 보시면 이제 4주령 이후부터는 조도를 저렇게 낮게 유지하게 되거든요. 5도에서 15룩스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땐 꽤 어두운데?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가금은 사람보다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여도 닭들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두운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 조도를 낮추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목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불필요한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증체를 촉진하는 목적,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주 정도의 전등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전등 자극을 더 강하게 받도록, 그래서 성성숙이 더 강하게 유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시기에 저렇게 좀 저조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플 높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영상입니다. 하이라인 브라운 산란 실용계 25일령이고요. 니플 높이 조정 전후 영상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 라고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낮다고 본 위치였고요. 이제 서서히 높이를 높이게 되고 거의 왼쪽에 보이는 그 케이지 살대에 한 칸 이상 정도를 높인 위치가 이제 화면에 보입니다.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아주 제가 봤을 땐 정말 이상적인 형태의 음수를 먹는, 물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류는 포유류와 다르게 구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과 구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처럼 물을 꿀떡 삼키는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 식도로 내려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니플 높이가 적당히 높은 위치에, 그래서 니플을 대략 45도 정도로 찍을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음수량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저와 같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음수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동일한 개군의 음수 높이를 조절한 후에 2일 후에 음수량의 변화를 본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한 40mm 정도의 음수량을 보였던 것이 거의 50mm 정도까지 음수량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충분히 필요한 만큼 먹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처럼 니플의 높이는 주요 개군들의 표준, 평균 체중에 있는 개체들을 중심으로 니플 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5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체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6주 첫 3주간 초이사료 공급, 6주령 체중 520 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육성 기간 동안 체중을 16주까지는 매주, 그 이후는 2주 간격, 그리고 33주 이후는 매월 간격으로 측정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체중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주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화면 아주 의미가 있는 화면입니다. N이라고 보이실 텐데 N96부터 N112 이렇게 개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자료들, 많은 개군들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내용이거든요. 왼쪽 상단부터 3주, 6주, 하단에 12주, 18주까지 보이실 텐데 보시면 노란색이 우리나라
그 96개의 샘플의 평균 체중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으로 보이는 저 색깔이 생산 성적이 상위 10%였던,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잘 나왔던 개군들의 과거 육성 체중을 제가 본 내용입니다. 보시면 모든 주령 36, 12, 18 주령이 모두 우리나라 평균보다 생산 성적이 좋았던 개군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생산성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육성을 크게 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이론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성적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록부 그리고 작년에 변경된 기록부를 보시면 조금 더 높은 영양소의 사료를 좀 더 길게 급여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190g까지 권장하던 초이 사료가 205g까지 먹도록 되어 있고요. 460g까지 급여하도록 한 어린 병아리 사료가 495g까지, 1080g까지 제한했던 중병아리 사료가 1150까지, 큰 병아리 사료는 1300에서 1395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충분한 증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은 사료 변경 시기 또는 체중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외우기 쉽도록 초이 사료는 200g까지, 어린 병아리 500g까지, 중병아리 1200g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6번, 7번인데요. 이제 무창계사 기준 8에서 10주령부터 10시간에서 11시간 고정 점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 점등 자극에 대한 부분 1400에서 1450 체중에서 점등이 들어가고 점등 1시간에서 2시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감 점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점등 자극은 어떻게 할지 요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점감 점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면은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점감 점등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계신 방법입니다. 21시간 3주령 정도, 2주령 정도의 21시간부터 해서 8주령의 10시간으로 고정 점등이 되는 형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 때의 체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성의 체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렇게 빠르게 점등을 낮추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점등을 빠르게 낮추면 그만큼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3월, 4월, 5월에 입추하는 병아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더운 여름을 지나는 개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7주령에 21도 온도를 맞추실 수가 없고 그 온도를 맞추실 수 없다면은 충분한 사료 급여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면 저희도 식욕이 떨어지는 건 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증체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이나 빨간색 형태의 점감 점등을 적용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공산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로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온도에 맞게, 사육 환경에 맞게 점감 점등은 탄력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주령 10시간을 계속 고수하셨다. 그리고 그 개군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좀 변화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점등 자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점감 점등은 이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체중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점등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하이라인 브라운 25주 난중 57.7g 정도, 그러니까 뭐 대략 적합한 난중이라고 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후 60주 hen-하우스 숫자가 260개 정도 나왔던 성적이 좋았던 개군들의 과거 점등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00에서 1450에 점등한 개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20개군 중에 11개가 1400에서 1450에 점등이 들어갔고요. 하이라인에서 권장하는 1400에서 1450 시기에 점등한 경우가 가장 흔했다, 가장 빈번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점등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점등 자극 체중은
우리나라 평균이 대략 1450쯤, 평균이 1450이라는 얘기는 1450이 넘어서 점등한 개군도 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 성적이 좋은 개군은 1435 정도의 점등이 평균 들어갔고요. 18주령 체중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시기는 점등 자극 이후에 수란관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시기에 체중이 충분히 안 나왔다는 얘기는 수란관 발달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과 성적이 좋은 개군 간에 대략 60g 정도의 체중의 차이가 저희가 관찰이 되고요. 참고로 18주의 표준 체중은 kg 기준으로 16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가운데에 좀 나와 있죠. 그래서 1670에 가깝도록 육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점등을 늦추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잘 보셨다가 매번 이제 육성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8번, 9번에 있는 예비 사료 사용법,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산란 예비 사료 종료 일령과 50% 산란 일령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샘플의 숫자가 86개 개군이니까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되겠고요. 보시면 X축이 산란 예비 사료 급이 종료 일령입니다. 그러니까 종료 일령이라는 의미는 다음 피크 사료가 들어간 일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Y축이 50% 산란 일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점으로 보이는 그 개군들이 하나하나, 점 하나가 하나의 개군들이거든요. 산란 예비 사료 경향적으로 봤을 때 예비 사료가 종료가 빨리 되지 않은 개군, 그러니까 예비 사료를 지나치게 길게 급이한, 예를 들면 화면상에 131령이 넘어서까지 급이한 개군의 경우 50% 산란 일령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향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료는 지나치게 길게 급이하지 않으시는 것이 굉장히 빠른 산란을 유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하이라인의 가이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되새겨 보시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비 사료는 알이 보이기 전에 최대 10일에서 14일까지만 급이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보인다라고 하면 즉시 바꾸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영문 가이드 다음 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첫 알이 보이기 전에 산란 예비 사료 급이를 중지하세요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언제 알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산란 예비 사료는 점등 자극과 동시에 산란 예비 사료를 교체한다. 그리고 산란 예비 사료의 주문은 수당 1kg을 주문한다. 예를 들면 5만 수 개군이라고 하면 5만 수에 곱하기 1000g 하면은 톤으로 50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50톤만 사용하시고 바로 피크 사료로 넘어가시면 알이 언제 나올지에 관계없이, 알이 보이지 않았는데 피크 사료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 뵙곤 하는데요.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영양소에 피크 사료가 급이되지 않아서 시산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료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점등과 동시에 교체 1kg만 급이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예비 사료 다음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전환기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전환기간은 보통 저희가 18주부터 25주 정도를 저희가 전환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8주 이전, 점등 자극 이전은 저희가 보통 육성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5주 이후부터는 본격 산란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주부터 25주, 저 시기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육성도 병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체중인데
체중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30주가 넘어가면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이제 평행을 유지하게 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산란율이 올라가는 기간에도 저렇게 파란색 선처럼 체중이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란이 올라가면서 난중도 거의 저 시기에 매주 1g 정도 이상씩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에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연가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질병들이 저 시기에 오게 됩니다. 18주부터 25주까지 체중을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18주 표준 체중이 1670이고요. 25주 표준 체중이 1980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 동안 체중이 대략 300g 정도 증체, 퍼센트로 보면 약 19% 정도가 증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18주부터 25주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체중을 측정하시면서 충분히 증체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면 되게 좋고요. 18주부터 25주, 저 시기의 중간쯤으로 보고 있는 저 21주의 섭취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21주 섭취량의 표준 섭취량이 이제 100에서 103g 정도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g이 미만이었던 권장만큼 섭취량이 나오지 않은 개군이 조사한 162개의 개군 중에 90개 개군, 그리고 72개의 개군 정도만 권장하는 양 이상을 급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증체가 충분히 일어났느냐라는 부분들로 모니터 해보실 수가 있고요. 21주의 섭취량이 충분히 권장만큼 먹고 있느냐로도 모니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지는지를 꼭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양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먹은 녀석들이 질병 치레가 적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란계 육성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축산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